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더거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이낙연 대통령 후보자 토지 소유 상한 3법 나와졌는데 관련 자료 한번 알아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정보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고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토지공개년 3법 발의 추진 해가지고 쭉 뉴스를 보시면 뭐 많이 나옵니다. 신문사마다 좀 핫한 뉴스죠. 대통령 후보자고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본인이 이거 주장한 것이니까 추진할 가능성이 다분히 좀 있죠. 토지 1000평 소유한 뭐 나오고 뭐 여러 기사분들이 기사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서울 등 토지 2000평 보유 논란, 본인이 뭐 상한하겠는데 본인이 이미 땅을 뭐 1000평 이상 가졌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 것 같고요. 쭉 한번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토지 공개년 3법 발의 추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 기조 또 일변도고,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통 이제 좌파하고 우파라고 나눠지는데, 좌파는 일직선을 그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장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또 우파적, 또 그자 보통 좌파나 우파나 보통 정권이 이렇게 좌파가 됐다 우파가 됐다 좀 바뀌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 극우나 국자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근데 이제 이 토지공개년 3법이 또 특이한 게, 꼭, 보시면, 좌파 쪽에서만 한 주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했었을 때도 이게 좀 군사 독재이기도 하면서,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얘를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제 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파적 정권이라고 볼 사람들도 있고, 개념은 다 다르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또 뭐 토지 공개년 3법도 이제 보시면, 뭐 노무현 정권, 노태우 정권 때 뭐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위헌 판결을 받은 내용이고,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년 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전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성숙하고 자산 불평등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청년의 마음을 건드는 거죠. 국민의 삶을 결정되는데 구조적으로 안 좋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전 대표가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또 가액으로 22.1% 갖고 있는 것이 상위 10%가 전체의 77.3%, 또 가액으로 50.6% 갖고 있는 게 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지금 봐보면 이건 또 뭘 언급한 거죠? 결과에 대한 불평등을 좀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이 어떻게 소유했는지는 뭐 따져볼 필요 없고 일단 결과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인 소유 토지는 독점 구조는 더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뭐 했는데 이 법인의 개념도 보면은 좀 그렇죠? 개인이 법인을 차려서 하는 것도 이게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겠죠. 또는 그 법인의 주식 소유자가 또 수천 명, 수만 명일 수도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좀 독점적인 요소를 좀 언급한 것 같고요. 이전 대표는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를 자영업자를 쓰러뜨린 것이라며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에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토지 소유에 따른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시고 있네요. 뭐 일리가 좀 있는 말고 또 이렇게 동의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토지 공개념이 토지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철학이다. 헌법 전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헌법상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도 다 써져 있는 거죠.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던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식으로 제정됐다?
본문은 자유민주적이고 시장경제주의적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단서, 보통 이게 헌법 조문이 뭐뭇은 뭐뭐로 한다, 단 뭐뭇은 뭐뭐 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단이라고 붙어져 있는 게 단문이거든요. 근데 이견은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부가 되어져 있어요. 공동체적인 삶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이제 우파는 본문을 더 중시, 헌법의 본문을 더 중시, 그것을 더 주된 걸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좌파들은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들은 그 단서에 여기서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게 된 거죠? 아예 어떻게 한다? 아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단문에 있는 그것을 아예 이제 그 본문처럼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공산주의라는 그 나라는 계급사회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공산당원에 대한 자기네들의 이익은 무한대로 쓰고, 뭐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고요. 자, 이전 대표가 발의한 예정인 토지 공개념 3법은 토지 소유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택지 소유 상한법이죠. 개별 이유 환수를 강화하며, 개별 이유 환수법 개정안이죠. 유토지 가산을 부과하는, 내용. 이게 땅을 샀는데 가만히 놔두거나 내버려두면 종부세로 세금 오지게 때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부과금 세금을 균형 발전해서 50% 부과하고 청년 주거복지 사회 공공임대의 50%를 쓰라는 목적시의 개념도 담겠다. 이게 이제 여기에 내가 그 가난하고 또 서민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청년들 뭐 없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한테 좀 뜯어서 여기 시공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에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도입했던 토지 공개념 3법이 되살리는 게 가깝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태우 정부는 우파 정권이에요. 이게 우파 정권인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보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던 것.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와 용역, 즉 서비스는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재화를 돈 많이 가진 자, 권력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약자들이 가질 수 없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파 정권이 집권하든 좌파 정권이 집권하든 항상 이런 문제는 생기죠.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뭐 정치 철학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국민들의 합의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정부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외하고 모두 다 위헌 판결을 말했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아닌 종부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토지 초과 이득세와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이혼 시비에 대해서도 그것은 위헌 판정의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입법 기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을 조정해서 이혼 소지를 없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게 광의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미 대한민국은 토지 공개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잡는 그런 토지 공개념은 더욱 강화된 토지 공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토지에는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군생용지, 이렇게 쭉 크게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용지가 있고 그 다음 공장용지 크게 있죠. 그것도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도. 그 다음에 다시 또 막 세부적으로 또 나누죠. 예를 들어서 뭐 목장용지, 같은 농지에도 과수원, 전답,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막 나눠집니다. 28종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도 각종 법, 뭐 지자체 관련법, 그린벨트 관련법, 뭐 문화재 관련법, 헌법, 도로법, 뭐 수백 가지의 법에 의해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그것도 다 토지 공개념입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도 토지 공개념은 있고, 지금 여기서 민주당에서 말한 것은 그 토지 공개념을 더욱더 강화시켜 보자 해서 그 취지가 뭐예요? 가난하고 약자들한테 내가 혜택 많이 줄게. 나한테 표를 많이 찍어줘. 이게 뭐 핵심이겠죠. 여기도 뭐 봐보니까 이낙연 토지 공개념 3법 부발 개헌안 전격 제한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또 이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다른 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수정될 수도 있고 뭐 그러시겠죠. 또 뭐 좀 너무했다 싶은 것은 막 조정되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 캐치프레이즈 주셨습니다. 국민 기본권 강화하고 개헌을 주장하고요. 토지 공개는 3법 부활했습니다. 쭉 행복 추구권 여기 이거죠. 토지 공개념을 통해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무주택들한테 세금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뭐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절대 안 싸진다고. 왜냐면은, 세금을 부과하면 그건 비용, 코스트잖아요. 영어로 코스트, 비용. 비용이 증가되면, 비용이 증가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사람한테 그걸 떠넘긴다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든지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전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뭐냐면은 보통 등기부등본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임동성 이름으로 또는 뭐 주식회사 삼성 이름으로 홍길동 이름으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게 토지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내 소유권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부동산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임동성 명의로 토지가 되어져 있지만은 임동성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절대적 소유권이라고 하면은 내가 세금 안 내더라도 어떻게 돼요? 국가가 내가 뺏어갈 수 없어야지. 여러분이 볼펜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살 때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은 낼 수 있었겠죠. 근데 뭐 하죠? 사고 나면은 뭐 세금 안 내잖아요. 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 근데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세를 내. 그죠? 그러면은 소유자가 말만 내 임동성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홍길동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뭐 주식회사 삼성으로 되어져 있고 현대건설로 되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인 소유권은 누구야? 대한민국이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누가 가져가려고 해? 일본이 막 가져가려고 해. 또는 막 소련이 가져가려고 해. 중국이 가져가려고 해. 지네 땅이라고 그러잖아. 중국이 막 지금 계속 한반도 지네 땅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뭐예요? 국가가 진짜 소유자라는 거예요. 큰 광의의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국가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고 적게 뜯어가고도 국가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 세금 관련 것도 토지 공개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기 지금 보죠. 현행 헌법 23조 3항, 이 122조에서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집을 짓지 않은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토지 소유 상한은 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200평 이상 한가 위헌 판결 받은 거죠. 토지 초과 이득세법도 이거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거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서 위헌 판결 받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법도 뭐 좀 이게 살아 있기는 한데 거의 뭐죠? 미약하게 좀 돼버렸죠.
쭉 나와져 있고요. 여기 봐볼까. 이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 신설, 물론 아동, 노인, 장애, 소비자 권리가 규정되고요. 새로운 환경과 노동교육국 확대 강화를 위해서 40세 국회 지자체 하향 조정하고요. 여기 뭐 토지 공개념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이전 대표는 1980년 제9차 개헌에 이루어진 지 34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를 점점 더 많이 노출됐고 새로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을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의 국가가 든든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있습니다. 보시면 핀셋 토지 공개념, 토지 3법이 사라진 이유. 요거는 지금 위헌 판결 나왔던 예전에 나왔던 것을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봐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했는데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게 이제 대선에서 계속해서 토론 사유로 나올 것 같아요. 토지 공개념 3법,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쓰임새가 있을 때는 칼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토지 공개념 3법이 그랬습니다. 제정된 지 오래지 않아 이 법은 운명은 달리합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헌법 불합치를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라지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는 살아남았지만 실제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은 1980년 제정된 1990년에 본격 시행됐고요. 당시에 급진적인 규제책이었던 까닭에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여기에 국민들 반발이 또 어마무시했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개인이 200평을 넘는 택지 소유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200평이면 굉장히 이제 없는 사람한테는 200평도 넓어요, 넓어. 물론 이게 200평이 도심지에서는 없고요. 제가 봐본 군 단위나 이렇게 인구 10만, 20만, 뭐 30만 도시 또 외곽 같은 데서는 200평도 굉장히 별로 크지 않을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역시급 같은 데서는 200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사람이고 돈 많으신 분이 200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택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포함한 것으로 소유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되고요. 도입 이후 2년이 유예를 거쳐 1990년부터 초과 소유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비롯한 민원이 급증했고요. 국토이용권에 따르면 1992년, 1993년에만 2038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후에도 매년 5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던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는 각종 개발 사업 혹은 기타 경제적 요인으로 유유토지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 소유자가 토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조세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토지 3법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그 다음에 반발의 조세장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가 부당하다며 일부 재건축 조합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비슷한 점이 많았고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들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했습니다. 부과 기준 금액은 당해 사업으로부터 얻은 개발이익을 사업 완료 시 땅값에서 착수 시점의 땅값, 정상 집가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넣은 뒤 산정합니다. 이 제도 역시 재정이익 규제 하나 강화를 보완됐는데 그나마 토지 공개는 3법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 이익이 있어요.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것이 무슨 사업이 됐든 대한민국은 1년 단위로 해서 다 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념으로 하고요. 만약에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로 개념으로 다 두드러 맞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이 뭐 다 되어지는 거죠. 근데 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좀 더 내야겠다. 자, 이런 개념이죠. 주요 내용 목적, 집가 상승을 기대가 보유하겠던 유유토지에 발생한 토지가액세를 환수, 각종 개발사업 혹은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유토지 등 집가를 올라 소유자가 얻은 토지가액세를 조세로 환수, 조세부담 형평과 집가 안정, 토지 효율적 이용, 제도 관련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1994년 12월 법 개정, 1998년에 폐지했고, 택지 소유 상한제, 개인이 법인 소유 행한 문양 한계를 지정, 개인 6대 도시 200평 이내,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해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해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것. 1999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1998년 9월 폐지. 이제 만약에 이런 법이 되면은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어요. 6대 도시 200평인데 만약에
이건희 집이 있다. 이건희 집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땅이 뭐 집이 200평은 더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1000평이나 이렇게 된다고 치면 거기에 건물이 200평으로 지어졌어.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강제로 뺏을 수 없는데 이건희 입장에서는 팔 수는 없을 것 같아. 법적으로 되면은 이제 상속은 가능하겠지. 그런가?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처분한 사람은 처분하는 것은 뭐냐면은 괜찮은데 새로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평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쪼개야지. 200평 아래로.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상속을 해서 건물을 때려 부수고 이제 상속 정산을 볼 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실 것 같다.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고요. 98년에 99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고요. 2000년 이후 개발 50%에서 20% 부과율 완화를 다시 시켰습니다. 다시 이거 50%로 지금 이낙연 후보자가 원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비수도권 2002년에서 수도권 2004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했고요. 2006년 1월 2일에 인가 사업 개발부담금 재부과했고요. 2014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했고요. 2015년 8월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개발부담금 면제 기간 연장했습니다. 요거 뭐 되면은 거의 이제 토지 개발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 시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 공급은 안 되는 겁니다.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 양이 줄겠죠. 요거 개발 부담금 부과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익이 줄으니까 굉장히 토지 개발 사업에서 주택 공급하는 건설회사든지 개발회사가 요것을 계산기를 엄청 두드리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익금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A 현장, B 현장, C 현장, D 현장이 있는데 원래 예전 같으면 A, B, C, D 현장 다 하는데 A 현장이나 B 현장 두 개만 하고 C, D는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택 공급이 양은 줄겠죠. 숫자가. IMF가 바꿔놓은 토지 3법의 운명. 1990년대 정부는 토지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3법을 비롯해 각종 규제를 시행했고요. 동시에 토지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했고요. 경제 성장과 함께 토지 수요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 자본도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고요. 시장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죠. 당시 전문가들은 토지 정책 기본 이게 부동산 실명제 해가지고도 많이 대한민국 사회가 투명해진 건 사실이에요. 토지 정책 기본 방향에 수요 억제와 한껏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로 움직임이 파악할 수 있는 점도 평가되고요. 이 같은 분위기에서 토지 3법은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맹맹을 이어갔는데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7년에 찾아오면 IMF 영향이 문제였습니다.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IMF 때 개박살 나서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이나 땅이 사고 팔려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 때문에 토지 전원 3법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빡빡하고 안 해야 되니까 많이 풀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제가 완화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 거죠. 사고 팔기 쉽게 해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제도를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버렸습니다. 자, 먼저 택지 소유 상한제가 토지 시장의 활성화 정책으로 일환으로 98년 9월에 폐지됐고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택지 소유 상한 면적의 과다한 증가가 고의의 부담금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헌법재판소는 94년 이후 제기됐던 67건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99년에 4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유연 결정을 내려 결국 이 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토지 초과 이득세는 좀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개발을 했어. 근데 아직 팔지 않았어. 이익이 올랐다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어. 주식을 샀는데, 주당 10만 원에 샀는데, 얘가 주당, 100만 원이 됐어. 90만 원 벌었네? 이건 서류상으로 본 거지.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팔면, 그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를 평당 예를 들어서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거 개발해가지고 평당 100만 원에 뭐 했어. 개발 비용 뭐 여기저기 계산했더니 한 20만 원 들어갔다고 쳐. 10만 원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 10배 뛰기 해줘. 10배 뛰기. 예. 왜냐면 원가는 10만 원인데 100만 원에 팔았으면 90만 원 벌었네. 그럼 평당 90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벌지도 않았는데 세금 떼는 거예요. 이렇게 미실현 초과이득세가 되는 거죠. 이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게 되면 당연히 그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그 1년 단위로 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 명의로 그것을 했으면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때리면 될 거고요. 법인으로 했으면 토지개발을 했으면 법인 소득세를 때리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 토지 초과이득세 뭐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저 같은 건 좀 뭐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뭐 추진하는 것 같아요. 자, 12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98년 12월 택지소유 상한제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돼 버렸어요. 자, 개발 부담금제는 미연제와 재시행이 반복되고 있고요. 1998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 부담금 제도를 1998년 말까지 한식으로 면제했고요. 2000년부터는 부과율을 개발 이익의 50%에서 20%로 낮췄고요. 2001년 제정된 부담금 기본관리법, 관리기금법, 수도권 2002년, 수도권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대됐고요. 2006년에 되살아났다가 2006년 1월부터 인가 등을 받아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다시 징수됐고요. 2014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했고요. 2015년 8월 감면 기간은 2006월 3일까지 연장해둔 상태고요. 이처럼 토지 상개념 폐법 폐지, 축소, 규제 완화, IMF 극복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은 피하지 못했다. 국토기본부는 당시 토지정책을 두고 외환위기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폐해 각종 규제를 안 하고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서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은 자연스럽게 폐지되거나 개정 수순을 밟았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하 외환위기 어느 정도 해소되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현돼 지가 상승과 개발이익 사유와 불로소득 증가로 인해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신문사에서는 여기 뭐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1000평 보유 중. 그래서 이렇게 뭐 평창동하고 영광에 이거 전라도 분이시죠. 그래서 영광이 고향인 것 같아요.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여기 이낙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어마무시하게 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거죠. 그냥 너 1000평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미 가져놓으면서 그따위 법을 만드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이 그 영광에 가지고 있는 것은 농지하고 임야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택지는 아니다. 그래서 택지 나는 지금 택지 상한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떠오르겠죠. 임야나 농지도 맘만 먹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 택지 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면 언제든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택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거고요. 토지를 공부를 땅을 공부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용도가 뭐든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다. 실질이 중요하다. 뭐 이런 먼 내용이겠죠. 여기도 봐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자가 택지 보유 상한법과 관련해 정작 본인은 땅 부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어요.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는 어쨌든 이 땅이 택지가 아니야. 여기서 이제 검증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뭐 서울 이거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두 채 이상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범죄자 취급한 그런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도 지금 이제 종로구 내수동에 아파트 있고 평창동에 대지가 또 있어요. 이것도 뭐 집 지으려고 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경희궁 아침 아파트 있고, 또 샀죠. 이 내수동 아파트하고 경희등 아파트만 해도 두 채인 것 같은데요.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창동 대지 또 가지고 있고, 이건 주택은 아니긴 하지만,
그다음에 또 영광에 또 이게 시골집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막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막 거의 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많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그 일률적인 잣대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관련 이제 토론이 또 나오고 또 이낙연 후보자 측에서도 또 보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겠죠. 또 보완해서 자료가 나오면 이게 공격과 뭐 방어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 국민들을 상대로 뭐 상호 설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아직 자세한 이제 내막은 없긴 한데 대충 감은 이제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자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딱 그런 거예요. 핵심은 뭐다? 핵심은 있는 사람들 것을 더 뜯어내서 개발 부담금도 더 뜯어내고 뭣도 더 뜯어내고 토지 초과이익도 뜯어내서 가난하고 약자 이런 사람들한테 소득 1분이자 2분자들한테 어찌됐든 그 비용을 나누어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좀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뭐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그 좌파 쪽으로 좀 기울기도 하고 우파 쪽으로 좀 기울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도가 뭐 심하지만 않다면 근데 뭐가 이제 제가 보기에 심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어찌 이것을 심하게 보신 분들은 심하게 볼 거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겠는데 이렇게 이제 보실 분도 뭐 있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심하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낙연 후보자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강화되고 심하게 되면은 그 취지는 그 소득 1분이자 2분자한테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왜냐면은 그 개발업자는 개발 분담금을 내고 또 그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매수자한테 다 전가가 되죠. 매수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다시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삼모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엄청 이렇게 막 소득 1분이자 2분이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놓고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분들의 삶을 더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 결론은 취지는 막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돼버렸죠? 결론이 서민들 삶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동의 안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각자 뭐 의견에 따라서 또 뭐 거기 이제 투표 행위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당선되신 분이 거기에 맞춰서 국가 정책,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 택지 상한 추진하는 이낙연 후보자님의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다음에 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